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차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요. 이러는 사이에 이준석 대표와 윤핵 관의 대결로 요약되는 국민의힘 내부 권력 다툼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핵 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자신이 만든 포럼에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잠시 뒤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와 환율 급등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이 더 힘들 거란 전망이 많다는 건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정부가 행정안전부 안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휘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국 신설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서 서민들의 물가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모레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농협 직원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타주의 한 농협 직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횡령한 돈이 7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에 모레까지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통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가 법에 부여된 권한인 만큼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행안부가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 지휘를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조직을 두고 지휘하는 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누구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이 과거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며 이를 적절히 감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 지휘규칙 신설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조직 신설 등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15일쯤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짧게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지휘기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반발해서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김 청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낮 12시쯤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권고안을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또 권고안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행안부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는 교훈을 얻었고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런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했다며 변화를 위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00분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통화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청장이 행안부 권고안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 청장은 이 장관에게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장관은 장관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조만간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이미 경찰청에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치안정감 7명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인사검증 동의서와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익은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인사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차기 경찰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과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윤아 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난다던 광주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전남 완도에서 행적이 끊긴 지 벌써 27일째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완도 선착장과 해안 일대에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서 수색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실종 전 완도 펜션에서 지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은 지난달 24일부터 이곳 명사심리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모두 엿새 동안 지냈는데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을 묵고 하루 걸러 29일부터 펜션을 나섰던 당일까지 이틀을 더 지냈습니다.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물놀이도 하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조윤아 양 가족이 머문 펜션은 1박에 40만 원 정도로 수영장이 딸린 펜션이지만 따뜻한 물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조윤아 양 부모는 학교 측에 지난달 19일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요. 정작 완도 펜션을 예약한 날짜는 이틀 앞선 17일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이 어제 조윤아 양 일가족의 가장 최근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단독으로 확보했는데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축 처진 조양을 등에 업고 숙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조양과 어머니는 2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1시쯤 신호가 끊겼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새벽 4시쯤엔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차로 7분 거리인 선착장에서 꺼졌는데요. 경찰이 선착장 일대를 중심으로 가족이 탔던 차량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색 엿새째인데요. 오늘부터 수색 인력과 범위가 확대되죠? 네, 아직 작은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수색 인력을 150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량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 잠수요원도 투입됩니다. 이 조윤아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완도 신지면 좌측에 있는 송곡 선착장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중간에 이동했을 가능성도 보고 완도 신지면 동쪽 해안까지 수색 범위를 늘릴 계획인데요. 오후부턴 수색견들도 투입돼 인근 산과 해안을 집중해서 수색하고 해경도 경비정 음파 탐지기로 수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과 함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조양의 집을 확인해 보니 카드회사 독촉장과 법원 우편물 등이 쌓여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경찰 민원센터 182로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검수완박 관련 갈등으로 번지면서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 모임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여야가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으면서 현재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요. 네,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인사청문회와 민생 입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번 달을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못 박은 겁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하는 대신에 검수완박법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나름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끼워 팔기인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이어서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역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갈등 더욱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오늘 이 당내 서해 피격 사건 대응 TF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서 꾸려진 국민의힘 진상조사 TF의 파상 공세에 맞서겠다는 건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리고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은 오늘 국회에서 면담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상조사 TF를 이끄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야가 함께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 대통령 기록물도 이 특위를 통해서 공개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다만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제안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는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죠. 친윤계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이 연구 모임 미래혁신 포럼이 오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향후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모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만 무려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안철수 의원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이를 두고 친윤그룹과 안철수 의원이 거리를 좁히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장제원 의원 모두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만드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해야지 무슨 지금 현재 어떤 파워 게임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정말로 부질없습니다. 발족할 때는 세력화 얘기 안 나오더니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재개를 했는데 그것도 세력화 얘기를 하니까 그 맥락이 좀 연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 하던 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합니다. 사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등 악조건을 뚫고 당 쇄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혼란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웅 문제와도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여당 지도부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만 공항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이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논란 그리고 친윤계와의 잇단 충돌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거 규칙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45%인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줄일지 여부와 함께 집단 지도 체제로 변경할지 등이 테이블에 올라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데요. 한전의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상폭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요.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이번에 한전이 산정해서 정부에 제출한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3원입니다.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 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서 실제로 한전이 요구한 인상가액은 최대치인 3원입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 단가는 인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과 일반용인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됩니다. 이렇게 전기와 가스 요금이 7월에 동반 인상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고물가 행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밥상 물가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의 저렴한 한 끼를 책임지던 컵밥마저 가격 인상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를 찾는 공시생 역시 줄어드는 추세라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지행 기자. 네,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생이 주로 찾던 컵밥마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장사가 한창일 점심시간 이곳 컵밥거리를 제가 좀 지켜봤는데 이전만큼의 활기를 찾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의 표정에서 시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컵밥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대부분도 훌쩍 뛰었습니다. 먼저 컵밥에 들어가는 닭고기는 2kg당 32,000원 정도 하다가 64,000원까지 2배로 뛰어버렸고 빠질 수 없는 대표 재료죠. 스팸 역시 20% 넘게 가격이 올랐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또 다채로운 식감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날치알도 1kg에 10,000원에서 18,000원으로 훌쩍 뛰었는데요. 16년째 노량진 학원가 일대를 지켜오며 공시생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달래주던 상인이 처음으로 500원 가격을 올린 이유입니다. 여기서 열어봤자 하루에 내 인건비는 못 벌어갖고 가니까 우리들이서 어디 가서 남의 일할 수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두고나 사나 열고 하는 거지 뭐. 옆가게 상인 역시 치솟는 물가에 같은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역시 들어보시죠.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매일 오는 이제 물건 시키고 그 다음 날 되면은 계산서 올 때 인상 예정 뭐 이러고 나와요.
여기에 학원가를 찾는 공시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상인들의 고충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줄어드는 데다 학원보다는 온라인 강의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손님 수 자체가 줄었다는 건데요. 얼어붙은 상권의 고물가 상황까지 견디다 못한 일부 상인들은 결국 컵밥집 문까지 닫으면서 이곳 거리에는 쓸쓸함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농협에서 또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지역 농협 직원인 32살 A씨가 5년 동안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왔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담당해왔던 A씨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입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가량 부풀린 후에 실제로 쓴 돈 외에 나머지 자금은 본인이나 차명 계좌로 빼돌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소 17억 4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지만 횡령이 오랜 기간 수차례 이루어진 만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천억 원 규모의 외환 거래가 지속되어 온 정황이 파악이 돼서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 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수시검사입니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천억 원가량이 외환 거래를 통해서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서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물가 급등세는 멈추지 않고 은행 시중금리도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마이너스 신용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경제 성장이 멈추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뛰는 만큼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단 물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기준으로 이미 5.4%, 5%대를 받고요. 그렇게 네. 되니까 당연히 그 물가를 잡으려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네. 올리는 추세가 확실하니까 시중금리 또 대출금리는 연달아서 뛰고 있는데요. 예. 기준금리 1.75%에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었죠. 고정금리 상단이 7%대까지 보여줬던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가는 물가대로 뛰고 또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도 거의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지난달에 금리를 한번 크게 올렸고 네. 또 다음번에도 또 더 크게 올릴 것이다. 또 자이언트 스텝을 네. 이제 예고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에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7월 13일입니다. 아마 저때 저는 0.5%포인트 인상, 우리가 빅스텝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기준금리가 이제 그 2.25%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공은 미국의 연준으로 돌아가는데요. 미국의 FOMC는 그 다다음 주인 7월 27일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만에 하나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 0.75%포인트를 올릴 경우에 일단 7월 자체로는 금리 역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하나의 좀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우리가 7월 13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날 밤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공교롭게 그 다음 주에 있을 7월 27일 미국 FOMC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7월 둘째 주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금리, 물가, 금리 아마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잠시 뒤에 더 여쭤보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순방이고 또 다자 외교 데뷔전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거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환영 인사들과 일일이
압수를 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는데요. 취임 이후에 첫 해외 순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물론이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 또 양자회담 등 14개 외교 행사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죠. 네,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 스페인을 출국하는 지금 화면,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들어온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고요. 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공항 지금 출국하는 장면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좀 더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경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한일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뭐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7월에는 만에 하나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인상을 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밴드, 상단 밴드는 2.5, 우리는 0.5%포인트를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2.25%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게 되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돈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해서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빠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높은 기준금리 쪽에 이제 미국으로 나가면서 달러의 유출, 자본 유출, 환율 급등,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좀 보면 이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금리 역전이 된다라는 그 우려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달러도 빠져나가고 뭐 환율도 급등하지만 확실하게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유출도 멈추고요. 네. 반대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 역전이면 자본 유출 이걸 정의하는 것보다 그 직후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수출도 나쁘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금리 역전에 더 달러 유출은 심해질 것이고요. 반면에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 경제 체력도 좀 추스리고 전반적인 물가도 세계적으로 잡히는 모습이 좀 보인다면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도 좀 덜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신호 자체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앞서 이제 상단이 7%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기준금리가 오르면 계속 대출금리도 오를 겁니다. 네. 자,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기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론적으로야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미 갈아탈 때는 굉장히 많은 뭐 중도상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있고요. 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5년 동안 금리를 고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산금리, 뭐 일종의 프리미엄을 더 붙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현재 변동금리에서 그걸 포기하고 고정금리로 대안대출을 하기에도 네. 막상 월이자 따져보고 이러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금리가 덜 오르길. 그건 또 뭐겠습니까? 물가가 덜 오르길 예.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하락률이 1위였고 네. 또 코스피 하락률이 2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이 유독 이렇게 하락세가 심한 이유가 뭘까요? 6월 한 달 동안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낙폭이 큰 그런 주식시장이 됐는데요. 심지어 남미 같은 경우에 뭐 인플레이션이 20%가 넘는 나라들보다도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급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거침없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게 되니까 여기에서 속수무책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많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빚 투자 같은 것들, 이제 신용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 소위 말하는 반대 매매를 출회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받아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요. 네. 우리나라 주주가 개인 투자자 주주가 500만이 넘잖아요. 네. 많이 샀더라고요. 영끌에서도. 네. 이게
올바른 투자 전략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올바르다 아니다를 말씀드린 건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빚투자를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빚투자 신용융자 잔고가 25조에서 19조로 줄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이요. 이건 뭐겠습니까? 빚투자가 다 반대 매매를 나갔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왜곡되게 훨씬 더 급락이 나온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연초 이후에 순매수한 금액의 거의 60% 이상, 70% 가까이는 삼성전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외국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도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영원할 거야라든가 뭐 손자에게 물려줄 거야라든가 이런 이제 중장기 투자자는 모르겠으나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하되면 손절을 한다라든가 뭐 다시 자금은 언제 물탈 거라든가 이런 아주 계획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이 기업은 좋으니까 네. 끝까지 뭐 계속 산다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분들은 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네.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7만 원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6만 9천 원 이때도 거의 전국에서 수조 원대가 그때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근데 예. 6만 9천 원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 시장도 약세로 돌아섰죠. 네, 약세로 돌아섰으나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매물이라고 하죠. 서울만 놓고 보면 지금 6만 5천 건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가격 하락을 논하기는 그럴 단계입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다만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세와 팔자세. 집주인과 사려는 사람의 이제 누가 우위인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88대까지 거의 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자는 사람의 유리한 상황으로는 바뀐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다만 집주인들이 아직까지는 급매를 내놓는다거나 더 가격을 더 다운시킨다 하지 않고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힘겨루기거든요. 이게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어떠한 뭐 모멘텀을 통해서 결과가 나겠죠. 네, 매매 시장은 그렇고 지금 전세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하는 심리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은행에다 이자를 내느니 이제 월세로 하겠다라고 해서 월세 전환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당초에 올 하반기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 네. 끝나고 계약갱신 청구권 쓴 신규 세입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전세 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고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역전세라고 하죠. 깡통 전세. 매매 가격이랑 거의 전세가 붙어 있거나 역전이 된 흐름도 나오고 있으면서 아마 세입자들 차원에서도 뭐 월세를 일부분 뭐 이렇게 반전세를 하게 되는 아마 그런 두 가지 현상들이 나오면서 월세 전환이 높아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집을 사자세, 팔자세, 매매에는 상당 기간 이게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핫 이슈는 전세입니다. 과연 이제 임대차 3법이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냐 아니면 임대차 3법이 잘 적응이 돼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올 것이냐.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급등세에 주식시장, 또 금리, 부동산 시장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들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면서 해외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코로나19가 끝나기도 전에 고물가,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생활고를 겪는 등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10년째 한인민박을 운영하는 김도연 씨는 최근 업종을 바꿔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환율이 너무 올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여행객들 예약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려서 여행객들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해서 현지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환율까지 치솟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영업을 더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저희가 버틸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올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9년째 유학 중인 박민우 씨도 당장 생활비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외식값을 줄이기 위해 장을 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유학생이다 보니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게 되어서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유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300대로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고요. 100만 원을 받으면은 원래는 한 900달러 선이었던 게 이제 700달러 선으로 내려가서 집을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옮겼고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미국 4년제 대학교의 1년 평균 학비가 5천만 원 수준인데 내야 할 돈이 5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쪼개기 납부를 택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비를 분납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해외 송금이 아닌 신용카드, 할부 등의 카드 결제 방식으로 학비 납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개개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개물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 주인을 처벌하는 법규가 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개는 안 문다는 견주의 인식이 만연한 것도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대형견이 갑자기 작은 개를 덮칩니다. 주인이 놀라 큰 개를 제압하려고 해보지만 작은 개는 속수무책으로 물어뜯겼습니다. 근육이 찢어져서 장이 탈장된 상태였고 그러면 이 탈장된 상태에다가 장 천공까지 의심되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대형견 주인은 자기 개는 사납지 않다며 외려 다친 개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발뺌합니다. 싸움했어요 우리 개가요. 지나가는데 뭐 좀 사이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우리 개가 놀라서 고양이처럼 놀라서 싸우기를 뭘 싸워요 우리 개가. 우리 개가 그렇게 싸운 개예요?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는 신혼부부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막 그 와이프가 막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 이런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문 개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부과가 가능하지만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일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건 이조차도 어렵습니다. 개가 다른 개를 문 경우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개에 대해서 처분, 개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계속 있으셨고.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견주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절, 이른바 패티켓을 익히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주로서 내 개는 절대 안 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전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제가 잡고 있는 이 줄은 반려견의 안전벨트라고 불리는 리드줄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이 줄을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합니다. 강아지랑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 보는데 조금 규칙도 필요하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제가 예절 교육 좀 시켜주려고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맹견 주인들을 제외하곤 패티켓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합니다. 그 패티켓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동물병원 또는 그 용품 이런 쪽이나 그 관련된 그 뭐 놀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MOU를 맺은 데들의 어떤 할인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와 함께 반려견 사육 기준과 견주의 관리 책임을 법으로 규정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잦은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태어난 지 2달이 지난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9월부터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00만 명, 전체 국민 4명 중 1명꼴인데요. 씁쓸하게 버려지는 동물도 많습니다. 관련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정부가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부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론했는데 반려인이 유기동물 관련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반려인의 책임과 문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 또 호주 등에선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독일은 1년에 1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네덜란드에서는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서 동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약 65.2%가 동의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반려인으로 한정해서 보면 72.2% 정도가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부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반려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유기되는 동물이 일시적으로 더 늘어날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올해 안에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워낙 팽팽해서 증세 논의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2024년에는 연구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도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북부지방은 모레까지 2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밤만 되면 비가 강해지면서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도 큽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강화와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 강화 지역과 경기 김포, 파주에 오후 3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지역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경남 밀양에도 호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중북부 지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기습적인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는데 지리산과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00mm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 오전까지 해안가에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와 함께 시설물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4도, 포항 27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과 모레밤이 국지성 호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일찍 확장했습니다. 많은 습기와 뜨거운 열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공기 자체가 무척 끈적해졌는데요. 온도가 크게 오르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대결로 요약되는 국민의힘 내 권력 다툼은 갈수록 노골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김정인 전 위원장을 자신이 만든 포럼에 초청해서 강연을 직접 들었죠. 잠시 뒤 2부에서 국민의힘 내부 권력 다툼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